관성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인간의 본능과도 같거든요. 강아지만 살펴보다가 그 훨씬 키가 커진 그 주인은 보지 못하고 강아지만 보고 얼른 매도를 해버린 특정 산업이 섹터가 확 급등하면 따라 사고 싶고요. 확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은 게 당연스러운 심리인 것 같습니다. 통계하게 되겠고요. 인간이 왜 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하는지 현상을 체계화한 행동경제학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당위를 체계화한 의사결정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신하연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정말 변동성도 크고 난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이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봐도 분명히 성장성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지금 손실 구간이지만 끌고 가야 할지, 존버가 답이 될지 아니면 지금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투자를 노려봐야 될지 이런 고민 투자자들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확증 편향이나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조금 돌파구를 같이 찾아보고자 정훈 전 서울평가정보 부사장님 모셔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행동경제학과 의사결정론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결정과 선택에 관한 책을 쓴 결정의 과학의 저자 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결정의 과학 책 제목부터 너무 흥미로운데요. 그 전에 우선 투자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도 정말 워낙 크고 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에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주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PER, 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흔히들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와 같은 사이클 산업들은 오히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이클 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다 보니 앞으로 그 수요의 급증이 예상이 되면 이 기업은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카펙스가 크게 증가하면서 퍼의 분모에 해당하는 순이익이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퍼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때가 주가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은 과거에는 누가 뭐래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이클 산업이었는데 이 최근에 AI 혁명으로 인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의 그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등하고 아주 좋아졌죠. 반도체 기업들의 그 매출과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을 더 이상 사이클 산업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성장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주장과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구조적 성장주로 트랜스포메이션 했다는 그 의견들이 대립을 하면서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의견이 맞는지에 대한 좀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평소가 우리가 알던 지표대로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게 좋은 산업이랑 좋은 투자처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박사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 기업을 투자할 때 해당 기업에만 좀 매몰돼서 시각을 좀 좁게 보실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각의 레벨을 산업 단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사이클 산업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구조 성장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도 있고 경기 방어주도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대표적으로 쇼핑이나 여행, 레저 이런 업종이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이제 경기 민감주는 가장 먼저 소비가 감소하는 업종이고요. 예를 들어 통신이나 필수 소비재, 음식료, 식재료 이런 그 업종들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면서 주로 경기 방어주로 속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그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에서 어떤 잭팟이 터지면은 갑자기 이익이 급등하는 현상도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산업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그 산업에 영향을 주는 매크로 변수들도 저마다 그 비중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레벨보다는 산업 레벨 그리고 산업 레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산업단에서 이렇게 살펴본다고 해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이렇게 산업을 살펴보다가도 특정 종목이 또는 특정 산업이 섹터가 확 급등하면 따라 사고 싶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막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싶은 게 당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추종에 대해서 책에서도 조금 다뤄주신 것 같은데 이런 심리를 어떻게 조금 접어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의 눈앞에서 인형을 떨어뜨리면은 아기의 눈동자가 그 인형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움직이는 객체가 계속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어떤 관성에 대한 기대는 사실 인간의 본능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주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또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계속 오를 때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고점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주식을 너무나 사고 싶어서 잘못된 고점 매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제 계속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정 시점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요. 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더 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를 놓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흐름 추종의 오류를 범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하이닉스 많이 오를 때 포모로 같이 따라 사고 지금처럼 급락했을 때 이제 손절해야 하나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감정보다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려면 뭐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좀 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자신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투자 금액이 주식 계좌에 묶이는 그런 그 감내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기간 범위 내에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좀 기다리는 것이고요. 주가가 그 기간 내에 오를 가망이 없다면 손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주가 자체에만 좀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 유명한 그 산책하는 강아지와 주인 이론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거기서 강아지는 이제 움직이는 주가와 같고요. 주인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나 그 주가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주인과 항상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주인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항상 오차를 두면서 걷기 마련인데 주가도 실제 보면은 실제 내재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점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항상 오버밸류 되거나 언더밸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종일 주식 창을 볼 때 주가의 흐름을 이제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만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에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해당되는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또 CEO의 발언이나 경쟁사의 동향, 또 관련 뉴스, 또 산업의 어떤 이슈나 매크로의 어떤 동향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더 좋을 텐데 너무나 그 주가의 흐름만 바라보는 것은 마치 그 산책하는 강아지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죠. 근데 실제 강아지가 어디로 갈지는 그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인에 해당되는 그 기업의 내재 가치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상 깊은 비유네요.
선택한 강아지 귀여우니까 눈이 쏠리기 마련이지만 그 주인 내재가치, 기업의 내재가치를 더 잘 살펴봐야 그 주가는 선행하고 후행하는 것이니까 너무 거기 매몰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조금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정의 과학은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후회할 선택을 반복하는지 이런 걸 행동경제학이랑 심리학의 시선으로 풀어내신 책인데 이런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먼저 궁금합니다. 예, 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특정 기업이 왜 성공했는가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뒤에 제가 좀 뒤늦은 나이에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서 또 다른 수업에서 바로 10년 전에 딱 성공 사례로 배웠던 기업을 이번에는 이제 실패 사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또 실패할 때는 저렇게 해서 실패한다. 이런 것을 어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뒤쫓아다니면서 해석만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회의감을 느꼈었습니다. 마치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오르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목표 주가를 낮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불만을 가지셨죠. 그런 것처럼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해설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데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제 일단 통계학이 되겠고요. 그 기반 위에서 그 중요한 인사이트를 그 방향을 잡는 것은 결국에 행동경제학과 의사결정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왜 그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 현상을 체계화한 학문이고요. 의사결정론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당위를 체계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문을 좀 결합을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좀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결정의 과학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또 흥미로웠던 투자자 입장으로 흥미로웠던 대목이요. 나는 왜 삼성전자를 8만 원에 팔았을까? 이런 부분이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을 다루시면서 요 챕터 내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잘못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기준점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거로 잡는, 기준으로 잡는 것을 이제 잘못된 앵커링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021년에 한 8만 원 정도로 올랐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게 되셨죠. 그리고 5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한 4년 이상 기다리면서 한 25년도에 한 8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살았다 하고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자기가 매수한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금리나 환율 그리고 시장의 수급과 심리 또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이 있는데 실제 그 주가에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영향을 받는 변수가 바로 내가 산 가격입니다. 내가 산 가격은 절대 시장에 논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매몰되어서 자기가 여기서 손실을 보았는가 이익을 보았는가 라고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21년에 매수했던 시점에 비교해서 25년에 해당 기업의 내재 가치나 어떤 시장 상황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으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률이 아주 크게 올라갔는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화한 환경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내재 가치나 시장 상황은 보지 않고 자신이 매수한 가격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산 8만 원에 다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묶인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강아지만 살펴보다가 그 훨씬 키가 커진 그 주인은 보지 못하고 강아지만 보고 얼른 매도를 해버린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또 전망 이론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지만 수익이 나면 얼른
확정을 하고 싶고요. 손실이 나면 최대한 밀어서 버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손실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실제 투자에서도 손실 회피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행동경제학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아모스 트버스키와 다니엘 카너만의 그 전망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은 어떤 확정적인 이익을 선호하고 확정적인 손실은 회피하는 그런 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구간에서는 위험 회피적인 선택을 하지만 손실 구간에서는 오히려 위험 추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예시를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90만 원의 어떤 투자안과 90%의 확률로 100만 원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 전자에 해당되는 확실한 90만 원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확실한 90만 원의 손실과 90%의 100만 원의 손실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고 한다면 대부분 후자를 택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10%의 확률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그 후자를 택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익 구간에서는 확정적 이익을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그것을 확정적 손실로 인식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고 좀 미루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주식을 계속 팔지 못하고 손절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니까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도 항상 지수보다 낮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그 이론들이 적용되는 거겠죠. 의사결정 구조에 이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리 이론들이 작용한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저는 어떤 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3대 주체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관은 국민연금이나 투신사, 증권사 같은 그 기업을 말하고요. 외국인은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게 외국인 개인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 기관입니다. 결국에 외국인도 외국의 연기금이나 해치펀드를 말하거든요. 결국에 그 주식 거래의 3대 주체가 개인과 국내 기관, 해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두 개로 압축하면 결국에 개인과 기관의 싸움인데 기관은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그 프로페셔널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기관 나름의 어떤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그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느 비중 이상 매수하지 않는다든가 일정 기간에 종목 수는 총 몇 개를 한다든가 이런 내부에 나름의 프로토콜이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체계 없이 감정적인 투자를 하기가 쉽죠. 그리고 기관은 그 막대한 자금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나 매도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기술의 발전으로 AI 알고리즘에 기반한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자금력이나 전문성이나 뭐 기술력 이런 뭐 또 프로토콜 이런 면에서 압도적으로 개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 유일하게 개인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에 계신 그 전문 투자자들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겠다. 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1년 내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근데 기관에 계신 분들은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론 비중은 줄이겠지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만약에 금리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고 주식시장이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은 잠시 주식을 투자를 좀 줄이거나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주식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실제 시장이 좋을 때 거둬들인 수익을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까먹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어떤 대세 하락기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장을 좀 쉬면서 관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 수익률이 시장을 항상 하회하는 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의사결정 기반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대세적인 하락기에는 좀 쉬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박사님께서는 금융권이랑 데이터 산업 현장에서 AI 모델 개발하시고 이런 데이터가 결정을 이끄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정말 이제 AI가 저희 일상 속에 굉장히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투자자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더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인간 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나 어떤 기업의 실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료의 수집, 뭐 데이터의 검색과 어떤 데이터 추세의 예측, 그리고 방대한 자료의 어떤 요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에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AI에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또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에 AI도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결국에 투자는 항상 그 리스크와 변동성이 있고 미래를 100%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AI에게 물어봐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오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AI를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최대한 이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서 좋은 투자 전략가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 전에 조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시대가 정보가 굉장히 넘쳐나는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부터 해서 너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보가 많아지고 접하기 쉬워진 시대가 투자에 있어서는 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정보가 충분함을 넘어서 오히려 정보 과잉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짜 뉴스도 있고 또 AI의 할루시네이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40년 전에 인터넷과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 그때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길을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운전하기 전에 지도를 보고 그 지도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했을 것이고 가다가 아마 길을 못 찾으면 잠깐 세워놓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표지판도 굉장히 유심히 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다 내비게이션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반복적으로 가는 뭐 지리가 아니면은 거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떤 정보 취득의 편의성은 이제 정보의 어떤 휘발성하고 비례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취득한 정보는 이제 쉽게 날아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무엇을 볼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AI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반복적이고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AI에게 맡겨도 되는데 투자 의사결정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은 AI에게 맡기지 않고 결국엔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 연구하고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는 결국 그 투자 판단의 보조 도구일 뿐이다. 이거를 잘 유념해두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최종 판단은 인간의 몫이지만 그래도 AI를 잘 활용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질문을 하거나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생성형 AI는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용자 친화적인 답변을 합니다. 어차피 생성형 AI도 유료 서비스고 사용자를 기분 나쁘게 해봐야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하는 그 유저가 내가 이런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거 꼭 팔아야 될까? 이렇게 어떤 뭔가 유도한 듯한 질문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 그 질문자가 듣고 싶어하는 성향의 대답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가치 중립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아마 테스트하는 방법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 대답에 반대 대답이 나올 정도의 어떤 유도성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교차 검증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였군요. 그동안 저는 그렇게 유도해서 나온 대답이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중립적으로 다시 질문을 잘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 방법 말고도 데이터를 AI랑 같이 조금 분석을 해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생성형 AI를 실제 활용해 보시면은 개인이 직접 검색하고 수집해서 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생성형 AI가 아마 몇 시간 걸릴 일들을 뭐 몇 초 만에 제시하기도 하니까요. 데이터의 수집이나 데이터의 어떤 추세 예측 그리고 자료의 어떤 검색과 요약 이런 것들에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조언도 조금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가 있을까요? 예, 매수를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또 감정에 휩쓸려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산다라는 나름의 논리 체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자신의 가정이 틀릴 수는 있지만 매번 감정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틀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실력과 투자의 어떤 오차를 줄여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은 투자에는 삼진아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결국에 타석에 올라선 타자는 좋은 공이 3번 왔는데 치지를 못하면 이제 아웃이 되지만 투자에서는 내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투자의 어떤 그 마켓에서 퇴출되거나 퇴장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큰 잘못이 아니고요. 오히려 잘못된 기회를 잡는 게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저점에 매수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켜보다가 뒤늦게 매수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회는 또 오기 마련이니까 좋은 기회를 잡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는지, 요거를 얼마 동안 가져갈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평가해서 결정을 내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전에 놓고 그 원칙에 따라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네. 그럼 매수 기준 말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까?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내 매수가가 얼마다 이런 거나 단기 주가 흐름에 좀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예, 흔히 그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그만큼 매도가 정말 어렵고 고점에 매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급등했을 때 그때 팔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크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는 게 고점에 정말 그 적기를 잡고 매도한다는 것은 전문가도 쉽지 않고 상당히 운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린치는 그 칵테일 파티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칵테일 파티에서 펀드 매니저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잘 모이지를 않았고요. 반면에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모이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고점으로 오르면서 버블의 정점에 이를 때는 오히려 펀드 매니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주식을 사보라고 권하더랍니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어떤 낙관이 팽배했을 때가 결국에 매도의 그 정점 그 적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적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낙관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을 때부터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담처럼 엄마가 이 주식을 물어볼 때 그건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게 이론으로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매도가 단순히 본전 왔으니까 판다 이런 느낌보다 조금 더 이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 그러니까 요 기업 가치, 내재 가치가 여전히 뭐 충분할 수도 있고 이미 고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후회할 결정을 줄이기 위해서 뭐 앞서서도 많이 이런저런 이론과 함께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왔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후회할 결정을 줄이기 위해서 좀 꼭 이런 부분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가 그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은 어떤 자극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1이 있고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행동하는 시스템 2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가 눈앞에 날라오면은 그거를 치워야지, 뭐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의사결정은 다 사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200만 원짜리 하나 냉장고를 사도 한 몇 시간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2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게 되는데 이럴 때는 큰 고민을 안 하고 매수를 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스템 2가 아니라 시스템 1이 작동한 것이거든요. 즉 사고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어떤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오를 때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 어떤 포모에 빠져서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고점에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주가가 급락할 때 패닉에 빠져서 저점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시점에 스스로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요거를 어떻게 본인이 해석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이렇게 잘 넘겨서 투자 결정을 하느냐 요런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 큰 장세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고 충분히 복기를 해서 또 결정의 과학 책 읽어보시면 여러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좋은 투자 판단을 해보는 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정의 과학 저자 정훈 박사님이랑 함께 변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떻게 좋은 투자 결정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